네, 5학년 일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영상을 하나 찍고 이렇게 또 출근했더니 이게 눈이 부시시하고 막 잠이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뭔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의 주인공이죠. 1851년에 태어나서 1894년에 죽었습니다. 43살의 나이로 죽었죠. 태어난 장소는 충청도의 공주군입니다. 그 사망 장소는 청나라의 상하이라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정치가이자 시인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1884년에 갑신정변에 실패한 이후로 그 조선 정부에 의해서 역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반역자라는 거죠. 제가 먼저 올린 영상이 그 이모군란에 관한 건데, 이모군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조금 있다가 또는 지금 바로 먼저 올린 영상을 보고 이번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모군란은 1882년에 벌어졌던 그 군인들의 반란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김옥균은 일본에 다녀옵니다. 일본에 가서 차관 17만 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차관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거, 그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차관입니다. 그 일본에서 돈 17만 원을 받아와서 한성순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한성순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후로 김옥균은 일본을 배워서 프랑스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차관을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빌려오려다가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 차관을 들여오는데 이제 실패했다는 그 책임을 지고 민씨 정권의 탄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김옥균은 점점 더 자기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청나라가 베트남 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조선에 머물고 있던 청나라 군사의 절반이 동남아시아 전선으로 이동 배치됩니다. 바로 이때다 싶어서 김옥균은 그 박영식,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급진 개화파가 정권을 잡을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서둘러서 정변을 일으켰던 거죠. 그 정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군 200여 명의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쫓겨난 그 민씨 세력이 청나라에 구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자기 나라의 속국인, 자기 나라에 속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봤다는 거죠. 자기 나라의 속국인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 조선에 주둔 중인 청군을 일본군이 지키고 있던 창덕궁으로 보냅니다. 그 일본은 수적 열세, 그러니까 너무 병사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청군하고 싸워봐야 이길 승산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개화파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긴 거죠. 어쨌든 갑신정변의 실패로 김옥균은 박영효, 서재필 등과 함께 일본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망명이라 그러죠. 그 조선 정부는 김옥균을 역적으로 지정하고 여러 번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옥균은 일본 사람으로 위장하고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일본 땅에서는 김옥균을 암살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조선 정부는 중국으로 유인한 다음에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거기가 좀 그 암살 작전을 펼치기가 좀 유리하니까 중국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청나라와 조선과
일본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서양의 침략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려고 중국에 갑니다. 그때 그 김옥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몇몇이 같이 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상하이에서 홍종우라는 자객 암살범이죠. 홍종우가 쏜 권총 탄환 3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홍종우는 갑신정변 때 김옥균을 돕다가 죽은 홍영식의 친척이라서 이 김옥균은 홍종우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믿었던 홍종우한테 죽은 거죠. 사망 후에 김옥균의 시신은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 반역자는 이미 죽었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처단한다는 관습에 따라서 김옥균의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해서 거리에 내걸었습니다. 시신을 토막내서 거리에 걸고 또 전국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김옥균의 사망 소식 그리고 그 후에 김옥균의 시신이 훼손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조선은 근대적인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야만적인 나라라는 그 인상을 심어주게 되죠. 아까운 인물입니다. 김옥균은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면서도 서양의 그 근대 지식과 문물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서양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큰 일을 치를 사람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옥균은 일본을 믿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결국에 일본이 그 갑신정변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홍영식이 갑신정변 때 뜻을 같이 했던 동지라고 해서 홍영식의 친척도 같다고 보면 안 되는데, 홍영식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자기를 죽이러 온 그 홍종우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갑신정변과 같은 반국가적인 사건, 반역 사건이죠. 이런데 휘말리면 그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가서라도 처단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옥균과 같은 지도급 인물들에게는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장의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세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겠습니까? 큰 일을 치르기 전에는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까딱하면 믿었던 사람한테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